반갑습니다. 캐나다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구원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바로 영주권을 따신 분을 모셔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거의 다 도움이 되는 주옥 같은 내용이기에 편집된 부분이 적어 영상이 길어진 관계로 영상 컨텐츠 부분과 댓글에 질문들의 타임스탬프를 달아두었으니 필요하신 정보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워홀로 오셔서 영주권을 따시고 구글을 들어가신 워홀러에서 구글러가 되신 귀하신 분과의 인터뷰는 아마 유튜브 최초일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송준이라고 하고요. 현재 캐나다에서 지낸 지 한 4년 정도 됐고 5월로 와서 개발자로 직장을 잡은 뒤에서 그리고 영주권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고 API 개발을 현재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채널에서 워홀이나 이런 영주권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한국에서의 학력 및 경력이 알고 싶습니다. 아, 네. 일단 저는 뭐 그렇게 사실 좋은 대학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서울권에 있는 4년제 컴퓨터공학 졸업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 번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한 번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첫 직장은 이제 피지라고 이제 페이먼트 게이웨이, 즉 이제 결제 솔루션 같은 거 제공하는 회사에서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죠. 그래서 페이먼트 게이웨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이니시스나 여러분 결제하실 때 이제 뜨는 팝업창 그 여러분도 엄청 싫어하는 그 팝업창 개발하는 일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면서 구직 기간, 방법,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5월은 2017년에 왔고요. 오기 전부터 이제 개발자로 취업해서 영주권까지 받겠다고 좀 계획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좀 명확한 목적 의식이 있게 왔고, 그리고 캐나다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만에 운 좋게 취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지원은 좀 여러 곳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아는 뭐 링크드인 그리고 뭐 인디드, 몬스터, 글라스도어 같은 이제 뭐 한국의 잡플래닛 같은 곳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또 헤드헌터한테 연락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터뷰를 할 뻔도 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결국엔 마지막에는 글라스도어에서 이제 지원한 회사에서 연락을 받고 취업까지 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생각하기에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회사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레퍼런스, 그러니까 추천서 좀 써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캐나다에서 아무래도 채용하는 과정이 내부 인사 이동으로 제일 먼저 사람 찾고 이때 없으면 이제 채용 광고가 나가니까 이때 내부 인사 추천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그냥 채용 사이트 통해서 하는 것보다 인터뷰 기회를 아무래도 잡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구직을 할 때 제가 가졌던 약간 전략이 있었는데 그 전략은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제 경력을 여기 친구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세다가 제가 공부한 것들 좀 올렸어요. 그냥 알고리즘 그냥 공부한 거 솔루션 올린 건데, 어, 이거 올린 거에 대한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준비하고 있다. 나는 이제 개발자라서 이런 걸 좀 어필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 사용할 줄 안다는 걸 좀 여기 친구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마 요즘 한국 분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토이 프로젝트나 이런 거 좀 잘 꾸며서 하시는 것 같던데, 아마 그런 거 준비하시면 저보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말했듯이 한국은 약간 좀 포트폴리오 만드는 걸 좀 근데 또 대신 더 중요시하는 약간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있으면 좋은 건데 오히려 파운데이션이 약간 뭐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스트럭처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운 좋게 취업을 하더라도 이제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좀 적응하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히 뭐 해시나 뭐 이런 그래프 정도 개념은 좀 잘 익혀두시고 그럼 이제 인터뷰 때도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왜냐면 인터뷰에서도 저 많이 물어봤어요. 뭐 해시나 그래프 같은 걸 좀 물어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알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나는 이런 툴 사용할 줄 안다는 걸 좀 어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팬 같은 빅테크에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저런 회사들은 대부분 자체 개발한 툴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제가 앞에서 말한 뭐 파운데이션을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회사들 잡 디스크립션을 보면은 진짜 간단하게 그냥 개발 경험 몇 년, 그리고 랭귀지 몇 개 나열해 두고 이거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오히려 툴을 너무 많이 써봤다는 걸 어필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초가 좀 더 탄탄하다고 생각, 그런 걸 어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대기업을 지원하실 때 그렇고, 만약에 뭐 작거나 좀 중견 정도 되는 기업은 오히려 이런 툴을 사용해 본 경험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왜냐면 그런 회사들은 바로 뽑아가지고, 뭐 한국이랑 똑같죠. 사실 한국도 좀 조그만 회사들은 바로 이제 즉시 전력 투입 가능한 인원을 뽑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어, 툴 뭐 사용해 봤다고 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더 파운데이션에 무게를 두는 쪽이고요. 그리고 뭐 신입은 어쨌든 결국에는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캐나다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한국과 어떤 점이 달랐는지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거의 9 to 6 고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출근을 9시 전에 해야 되니까 좀 이제 출퇴근이 좀 되게 힘들었어요. 특히 저는 생각을 잘못했어가지고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했었거든요. 그래서 왕복을 거의 한 4시간씩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는 흔히 한국에서도 얘기하는 탄력 근무제라서 그냥 하루에 8시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주에 40시간만 채우면 되니까 좀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연봉은 아마 되게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한국이랑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전반적인 제 경력에 받을 수 있는 연봉을 받는 것 같고, 근데도 캐나다 조금 더 높긴 한데, 근데 이제 사실 텍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캐나다 텍스를 많이 떼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연봉은 제가 뭐 본자님한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이직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좀 저는 빅테크로 이번 이직하는데 그쪽은 좀 확실히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같이 지금 현재 다니는 약간 작거나 중견기업이면은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워낙 한국에서 받는 게 적으시다면은 더 많이 받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평균 에버리지가 훨씬 높으니까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한국에서는 이제 출퇴근할 때 저보다 높은 직급인 분들한테 다 찾아뵙고 인사드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출퇴근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휴가도 상상치 않고 쓸 수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PTO라고 이제 페이 타임 오프라고 해서 이제 아프면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는데, 이게 진짜 완전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원래 아프면 쓰는 휴가인데 그냥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싫으면 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정말 좋으니까 좀 그런 점들이 한국에 비해서 좋은 것 같고, 또 회식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대부분 퇴근 후에 이제 술 마시는 회식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술은커녕 이제 업무 중에 오히려 팀빌딩 하는 거라 따로 시간 안 내도 되고, 저는 또 술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 근데 이거는 뭐 개인 성향에 따라서 술 좋아하시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없어서 오히려. 근데 그런 것들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마지막으로 뭐 업무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곧 떠나지만 거의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적응되고 나니까 뭐 딱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뭐 그 목표가 정해져 있고 거기만 이제 달성하면 되는 식의 운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루에 마냥 뭐 한 5시간, 6시간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개발하는 데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개발자가 결국엔 릴리즈에 결국에 엄청 프레셔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뭐 릴리즈 할 때는 약간 크런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야근이나 조금 연장 근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개발 사이클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공부하고 캐나다를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좀 약간 고민이 많이 되고 항상 지금도 사실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영어는 뭐 솔직히 잘 못해요. 아무래도 저는 네이티브가 아니기도 하고, 뭐 원장님도 그렇겠지만 여기 어떻게 보면 2세잖아요. 1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캐나다로 일단 왔던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좀 운 좋게 교환학생을 미국에서 한번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영어 되게 못하고
교환학생 갔던 거였거든요. 그때 진짜 Hello,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 정도만 하고 갔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없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생활하는 거는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구나라는 걸 좀 그런 걸 느꼈어가지고 그냥 이제 캐나다는 그래서 좀 손쉽게 왔는데 근데 만약 여러분들 그래도 일을 좀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그 TV에 저희 한국인들 한국인들 외국인들 나오는 TV 방송도 요즘에 많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외국인들 정도 하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개발자라서 이런 언어 능력을 많이 안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뭐 업무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좀 얘기를 하면은 이제 프로모션 할 때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 조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이것도 팀에서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리더를 만나거나 뭐 보스가 그런 것들 잘 이해해주면은 또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사실. 근데 뭐 한 가지 뭐 저가 했던 팁은 저는 외국 유튜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뭐 개발자니까 개발 관련된 유튜브 많이 보고 그 중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취업 준비하면서 약간 시스템 디자인 관련된 유튜브 많이 봤거든요. 특히 뭐 저는 이제 기술책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뭐 이제 영상을 많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그래프센이나 뭐 테크더미 같은 친구들이 잘 정리해 놓은 거 올려둔 거 봤었죠. 근데 재밌었어요. 왜냐면 이제 막 트위터 어떻게 구성되는지 인스타그램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런 거 설명해 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기술적인 대화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거 막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 제 동료들이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너 요즘에 영어가 좀 많이 늘은 것 같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워킹홀리데이 후 이민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주공사와 진행하셨다면 비용은 대충 얼마나 들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영주권까지 개발자로 영주권 따려고 계획을 하고 왔었는데 원래는 이제 LMI 그러니까 워크퍼밋을 먼저 받으려고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담하는 과정에서 왜 워크퍼밋 하냐 그냥 영주권 바로 진행하는 게 너는 더 좋은 케이스인 것 같다라고 들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이주공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제 LMI 같은 경우 이제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원래 이주공사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영주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서만 잘 내시면 되거든요. 자기에 대한 거 그리고 회사에 대한 문서만 내면 되는 거라. 그래서 저 혼자 진행했고 그 저는 BC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았는데 BC 경우 이제 홈페이지에 문서가 진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잘 돼 있어가지고 딱히 저는 이주공사랑 할 필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싱글에 사실 한국 이해 국가에 거주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런 문서들이 좀 간단하긴 했는데 만약 좀 가족도 있으시고 뭐 한국에서 약간 이건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뭐 경범죄 면책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복잡해요 그게. 그래서 이런 복잡한 경우가 있으시면 이제 이주공사 통해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 저는 혼자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제 시간만 투자하시면은. 그리고 조금 제가 진행했던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저는 이제 BCPMP 내에서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킬드 워커라고 해서 약간 기술직이 지원할 수 있는 스트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있고 페이퍼 베이스 스트림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점수를 만족을 못해서 페이퍼 베이스 스트림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이 스킬드 워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2년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2년 경력 있으셔도 되고 여기 와서 2년 경력 있으셔도 되고 근데 이 월은 1년밖에 안 되니까 최소 한 1년 반 이상 있으셔야 여기 와서 이 스트림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여기 BC에서 풀타임 오퍼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 직군에서 풀타임 오퍼가 있으셔야 이 스킬드 워커라는 이제 스트림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B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원할 때 이제 테크 파일럿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2주마다 들어오라 하는데 2주인가 4주마다 들어오라 하는데 테크 파일럿은 조금 더 자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2주면은 한 주마다 뭐 4주면은 2주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폐지됐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뭐 이건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노미네이션 되는 게 엄청 빨랐어요. 1주인가 2주밖에 안 걸렸어요. 지원하고 바로 BCPMP는 바로 노미네이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이 1년 반이 걸린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영어 점수가 중요한데 영어는 이제
만약에 BCPMP가 아니라 연방을 통해서 하실 거면은 IELTS 6 미니멈 받으셔야 되고요. 이제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이제 셀핍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미니멈 7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점수가 모자라시면은 영어 점수 더 잘 받으셔야 되니까 거기에 또 따라 달려 있겠죠. 그리고 타주는 모르겠는데 BC의 경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스킬드 워커를 통해서 개발자한테는 이민이 되게 살짝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취업만 여기서 가능하시면은 BC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저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온타리오 쪽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타주 뭐 캘거리나 이런 쪽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BC 쪽만 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거 인터뷰 한다고 해서 좀 그 홈페이지도 가봤는데 아직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다 그대로인 것 같으니까 꼭 한번 그 BC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제 영어 시험을 원래는 이제 워크퍼밋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한 케이스라, 사실 영어 시험을 보긴 봤어요. 이제 아무래도 익스프레스 엔트리로 하면 6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근데 이제 그 한 달 사이에 3번을 봤는데, 다 뭐, 어쩔 때는 스피킹이 한 단계 낮게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만족을 못하고 그냥 페이퍼 베이스로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00불 정도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BCPMP가 한 700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00불인가 700불이고, 연방은 1000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3000불 들었는데, 아마 이주공사 통하시면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냥 그 해주시는 것만 뭐 한 3, 4천불에, 그러니까 명당 3, 4천불에 따로 이거 진행하는 비용 뭐 제가 했던 3천불 정도 내셔야 되는 거니까 좀 더 그런 것들 잘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BCPMP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사실 영어 점수가 없으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진행한 페이퍼 베이스드 같은 경우는 아예 없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영어 점수 아예 없으면 이제 점수가 낮으니까. 근데 뭐 그런 것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타임라인도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앞에서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2017년 5월에 이제 밴쿠버 랜딩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6월에 취업했고 그리고 2017년 10월에 BCPMP 신청하고 바로 노미네이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월에 바로 연방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제 1년 반 걸려서 2019년 5월에 영주권 승인하고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제 1년 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 퍼밋을 내줘요. 그래서 아까 지금 구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BOWP 그러니까 브릿지 오픈 워크 퍼밋이라고 해가지고 그 간격을 메워주는 퍼밋이 있어요. 그냥 이제 자기 그 노미네이션 됐다는 페이퍼랑 지금 취업한 그거 취업 오퍼레터만 있으면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 이제 또 1년 단위로 계속 나와서 연장하실 수가 있어요. 화항으로 취업한 과정과 난이도가 궁금합니다. 아, 네. 이거 저는 이제 팡 중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캐나다 오기 전부터 계속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그 한국도 그 서울 뭐 하이어링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계신 개발자분들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해봤는데 계속 콘스크린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그런데 좀 좌절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6개월간 이제 쿨오프라고 해서 약간 면접 못 보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면접까지 6개월이 있는데 사실 아마존은 굉장히 좀 약간 어그레시브하게 사람들 뽑거든요. 그래서 저는 6개월마다 계속 봤던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우버나 그리고 위시, EA 정도 약간 빅테크 같은 경우는 본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사실 폰스크린 벗어났고요. 그리고 그래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계속 꾸준히 계속 문을 두드렸었는데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이제 알고리즘 기반한 코딩 테스트가 많은데 좀 특이했던 게 EA는 다른 약간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물어보는 것처럼 기술 스택 관련해서 좀 물어보는 질문들을 폰스크린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EA 쪽들은 게임 쪽, 저는 게임은 사실 EA밖에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의 기회가 왔었어요. 그래서 또 운이 좋게 둘 다 붙었는데 난이도 같은 경우에 맞소는 팀별로 봐요. 그러니까 뭐 이제 팀이 정해진 상황에서 이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사실 난이도는 되게 천차만별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후기 들어보면 되게 어려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쉬웠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웠어요. 진짜 뭐 리코드에서 이지 난이도 정도 되는 문제들이 나왔었고 다만
좀 시스템 디자인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게 완전 팀이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가지고 그게 좀 어렵긴 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오퍼를 좀 낮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 맞서는 탑 50, 그러니까 리코드에 이제 프리퀀시별로 정렬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탑 50 내에서 다 나왔었고, 구글은 제가 총 테크니컬 인터뷰를 7번을 봤는데, 그 중에 2문제는 아는 문제였고, 약간 되게 제너럴하게 아는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 5문제는 처음 보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뭐 수능도 그렇잖아요. 원리만 알면 풀 수 있는 것처럼 구글도 뭐 사실 막 우리가 좀 되게 어려운 걸 낼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좀 핵심을 짚고 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준비 같은 경우 리코드는 거의 이제 제가 한 120문제 정도 풀었어요. 이번에. 원래는 제가 꾸준히 계속 매년 도전을 했었기 때문에 도전할 때마다 한 100문제씩을 풀었는데 이번에도 한 100문제 정도 풀었던 것 같고 하드 난이도는 저는 아예 손을 거의 안 댔어요. 왜냐면 풀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댔고 그래서 미디엄 문제 굉장히 좀 약간 집중해서 풀었고 그리고 모기 인터뷰도 한번 친구랑 같이 했었어요.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만약에 주변에 이런 북미 취업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으시면은 뭐 같이 모기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니까. 왜냐면 제가 못 보던 부분을 그 친구가 보고 짚어줄 수 있는 거라. 만약에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인터뷰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원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구글은 채용 페이지 통해서 했었어요. 저는 구글은 좀 약간 매년 연례 행사처럼 매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연락을 못 받다가 이번에 처음 받은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크루터를 통해서 진행을 했어요. 이제 갑자기 링크드인을 통해서 리크루터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전반적인 인터뷰 과정은 일반 기업들이랑 좀 비슷해요. 이제 스크리닝 세션 이제 뭐 폰 스크린을 한번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스크리닝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온사이트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온사이트가 이제 저희가 아는 뭐 코딩 라운드가 뭐 3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보게 되고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인성 면접을 한 라운드 봐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한 라운드를 받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인성 라운드가 따로 없는 대신 이제 그 코딩 라운드 초반에 한 5분 정도 그 behavior question을 물어보는 라운드가 그러니까 조그만 세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하는 거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휴가를 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를 통으로 비우셔야 되고 그리고 온사이트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팀이 정해져 있는데 구글은 팀이 안 정해지고 하이어링 디시전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팀이 안 정해진 경우에 이제 팀 매칭을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팀이 다 정해진 다음에는 이제 연봉 협상한 뒤에 이제 오퍼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선발 후 팀 매칭인데 1년 내로 이제 팀을 못 찾으면 채용이 안 됩니다. 앞에 아무리 온사이트를 잘 봤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팀 못 찾으면 이제 그 오퍼가 안 나가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그래서 좀 저는 되게 프레셔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이번에 팀 찾을 때. 그리고 이제 연봉 같은 경우에 맞서는 아까 앞에 말했듯이 연봉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작게 줬어요. 지금 받는 거랑 거의 크게 차이 없이. 그리고 구글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줘가지고 연봉 협상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컴피팅 오퍼도 없었고 그리고 뭐 올라봤자 어차피 한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서 그냥 바로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이 버블 오퍼에 이제 동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리턴 오퍼 페이퍼가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온보딩하고 수습을 거쳐서 이제 9월라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 9월 초에 온보딩 할 거라서 아직 일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사실 뭐 사내 문화나 뭐 워라벨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약간 미국 기업들은 좀 약간 허슬 컬처가 있거든요. 되게 좀 빡세게 일하는 문화가 있는데 뭐 또 제가 듣기로는 한편으로 그런 아무리 미국 회사라도 약간 캐나다는 약간 레이백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좀 더 여롭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좀 길게 프로세스 좀 짧게 설명하다 보니까 아마 좀 생략된 내용도 많은데 만약에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나중에 또 연락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가서 일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원래 제가 캐나다 올 때는 이제 여기서 시민권 따고 아예 세틀다운 할 생각으로 사실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버킷리스트가 이제 팬 같은 빅테크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근데 제가 외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 좀 부모님이 좀 많이 걱정이 돼서 좀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조금 생겼어요. 뭐 그리고 여자친구도 지금 있는데 이제 결혼도 하게 되면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도 사실 그 따님을 가까이 두고 생활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서 아마 추후에 좀 돌아갈 그래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여기서 좀 경력을 쌓고 만약에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특히 또 지금 뭐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국 브랜치들이 있어서 그래서 빅테크로 더 가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좀 약간 그런 한국 브랜치로 옮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오실 한국의 개발자분들이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 네.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다른 나라 워홀은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개발자로 캐나다 워홀을 오신다면 그리고 뭐 저처럼 약간 빅테크에서 경험해보고 싶어서 오시는 거라면 약간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 저는 이제 캐나다가 미국이랑 가까워서 이런 빅테크에 되게 쉽게 취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약간 오픈 포지션이 많이 없어요. 그 캐나다는 약간 한국처럼 지사 개념이라서 그리고 또 캐나다 같은 경우에 이제 라프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캐나다들은 미국 지사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그렇게 크게 안 열어요. 그리고 어, 팀이 또 미국에 많이 있기도 하고 미국이 뭐 부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연봉을 훨씬 거의 더블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캐나다의 그런 엔지니어링 오피스를 크게 안 만드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근데 빅테크 취업 확률은 한국보다는 확실히 높아요. 아마존도 되게 근데 아마존은 되게 크게 캐나다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구글도 뭐 한국은 뭐 엔지니어가 뭐 제가 봤을 때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생각해도 근데 여기는 저쪽 워털 오피스가 제가 알기로 1000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팀이 그래도 많으니까 확률은 한국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래도 뭐 영주권을 따기는 여기 캐나다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어, 미국 그린카드를 획득할 확률이 높으신 분이 아니라면 캐나다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 환경은 한국보다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왜냐면 이제 물론 제가 한국에서 완전 IT인 기업을 안 다녀서 차이를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는데 뭐 팀원들끼리도 그렇고 뭐 보스도 심지어 보스도 그렇고 서로 약간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약 월로 오시면은 그런 약간 회사에서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연봉 같은 거 앞에서도 좀 설명했었는데 이제 뉴그렛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국의 신입 연봉 같은 경우 BC는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약간 한 50K 그러니까 뭐 하나로 치면 한 4천만 원 좀 넘는 정도인데 물론 뭐 좋은 기업 같은 경우 아까 말한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벌써 억대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또 결코 많은 게 아닌 게 한국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원룸이 약간 렌트하는데 이제 1000달러 뭐 100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원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한 300에서 한 500달러 더 줘야 되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사실 300, 그러니까 보증금 350이면 되게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3배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리빙 코스트가 확실히 높기 때문에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는 또 하우스 쉐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저렴하긴 하죠. 막 500불, 700불에 방 한 칸 이제 쓰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것도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기숙사 같이 그래서 그런 또 단점이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또 만약에 이제 뭐 월 전에 벌써 자기 재산이 몇 억 있으시면 이런 것들 사실 문제는 안 되겠죠. 왜냐면 그냥 집을 사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그 외의 물가는 한국이랑 비슷하거든요. 뭐 외식이 조금 더 비싸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 뭐 그로서리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뭐 만약에 집을 사실 여유가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라면 뭐 그런 것들 걱정 안 하고 오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랑 연락하시는 분 중에 저처럼 이렇게 월 와가지고 현재 밴쿠버에서 개발자로 취업하신 뒤에 지금 영주권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도 저는 또 다른 케이스를 되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되게 그분한테 정보를 많이 줬었는데 여튼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만 30세 미만에 월이 아직 가능하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월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큰 취지잖아요. 만약 뭐 영주권을 원래 받으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문화가 안 맞으면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단 얘기한 것처럼 2년의 경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영주권을 BC 같은 경우에는 그 영주권 노미니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준비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고, 영어도 아까 뭐 제가 영어 팁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영어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뭐 IELTS나 셀프 점수가 필요한데 그 해당 시험들은 다 expiration date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 만약에 한국에서 미리 따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영주권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미리 따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영주권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쯤 준비하셔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아, 네, 이제 뭐 마지막이네요, 벌써. 뭐 그냥 무책임하게 약간 월로 와가지고 개발자로 영주권 쉽게 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뭐 저 같은 케이스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친구 현재 또 다른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잘 계산해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오시는 걸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지금 뭐 영주권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다 제 개인적인 거고, 그래서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꼭 그 BC 홈페이지나 아니면 연방정부 캐나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을 꼭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 구원자님께 뭐 제 메일을 드릴 것 같은데, 만약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제 메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은, 아니면 뭐 그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보고 답글을 달도록 할 테니까,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인터뷰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내용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송준님께 가장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준님도 코나다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니 방문하셔서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주세요. 고정 대세 코나다님께서 이메일과 블로그를 남겨주실 것이니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대댓글 혹은 개인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